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재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2015년 증시가 오늘 빼고 나니까 이제 2거래일 남았는데요. 오늘이 이제 배당을 받기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 배당 락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매도세는 뭐 많이 완화가 된 것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기관에서의 매수세도 여전히 유입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락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도세가 좀 강한데 이 부분이 시장을 더 끌어내린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전까지만 했더라도 시장에서 12월 중순까지 가장 불안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바로 미국에서의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있었고 그 외적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그리고 환율 자체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신흥국에 대한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즉 시장에서 대외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안정성을 띠고 있는데 반대로 국내 증시에서 단순 수급의 문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연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제 배당락이 내일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배당락 이후 사실 뭐 올해 시장은 이 거래밖에 이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년 시장은 괜찮을 것이냐,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따져야 되겠죠. 오늘 증시만 본다면은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시장도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이런 부분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연휴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많이 증폭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뭐 이자녀 허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뭐 테마주들도 움직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시순이익이 좀 감소가 된다는 부분과 내년부터 중국에서 IPO가 그동안은 허가제에서 이제 등록제로 바뀐다는 부분이 투자 심리에 또 위축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급락 부분도 오늘 국내 증시에서 여파를 좀 미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앞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환율, 원달러 환율이 1175 이하로 내려와야지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뭐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그래서 보게 된다면 사실 종목별로 강세 띈 종목은 간간히 있었는데 다들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었었죠.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대우증권에 대해서 인수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 뭐 농심이라든지 뭐 CJ제일제당,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라이신 가격이 올라갔다는 부분이 호재로 된 케이스였고, 뭐 음식료 같은 경우,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요 근래 들어서 뭐 짬뽕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면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가격 자체가 좀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그럼 약세가 띈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 삼성물산 중심에서 삼성 SDI. 그러니까 지분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다 약세가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볼 때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순수 개인들의 물량이 출회가 되어서 빠진 종목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를 크게 해서 떨어진 종목이냐, 구분은 좀 지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개인들의 물량이 떨어져서 빠진 종목들, 특히 외국이나 기관이 수급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빠진 종목들은 빠르게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대형 지수 자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지수를 볼 때 사실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미증시 강세와 더불어서 갭으로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는 그런 의미 있었는데 이 라인대를 돌파해가지고 아예 그 배당락 자체를 이 상단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면 상당히 좀 더 수월한 그런 그림이 됐었는데 이제 금요일과 오늘 이틀 동안 빠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세가 빠졌던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내일 배당락이 나타나서 더 빠질 거냐, 이 부분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내 배당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도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이 배당락이라는 게 정확하게 얼마 빠진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 배당락 자체가 낮게 출발해서 바로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배당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에서 끝날 거예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냐, 내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시장에서 여전히 전체 그림은 동일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변동이 없고요. 시장 현재는 채널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채널 패턴의 중간 마디라고 할 수 있는 1850 정도가 될 텐데 그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연초에 대한 기대치는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배당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래 배당락이 정확하게 얼마가 빠진다라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배당락이 배당 자체가 사상 최대다 이런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배당락이 기준이 뭐냐면 전년도에 기업들이 배당을 얼마큼 했냐라는 통계를 가지고 내일 아침장 출발할 때 이 정도가 배당락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정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배당이 떨어지면서 배당이 많은 종목들 그리고 나서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떨어지고 주가 회복이 상당히 좀 더디게 갑니다. 근데 실적이 좋거나 내년에 대한 전망이 밝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배당락으로 낮게 출발해도 바로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일 배당락이 얼마큼 떨어질 거냐 그 부분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론가가 한 1.3% 정도 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떨어지냐? 그게 떨어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에서 항상 이론 배당락보다는 시장 자체가 출발할 때 자체가 그보다 적게 출발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마감할 때도 그만큼 하락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게 된다면은 배당락 기준 2010년 같은 경우는 배당락일 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2011년 같은 경우는 이론 배당이 1.3%였었는데 실제로 0.9% 정도 빠졌죠. 그리고 2012년도 1.2% 정도의 배당락이 예상이 되어서 이론 배당락이 있었는데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되었고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방으로 소폭의 강세로 마감되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1%의 이론 배당락이 있었는데 결국 1% 하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이론 배당락보다는 항상 선반영한 선반이 됐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그보다 높은 수치에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낮게는 출발할 수 있어도 시장에서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을 대부분 만들어 놓을 때 이왕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배당을 받는 게 좋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배당락이 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냐 그리고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얼만큼 나타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현재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분기 실적이 늘 안 좋게 나오는데 예상치보다 왜 그러냐면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다른 건설이나 조선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고요. 그동안 미뤄왔었던 대선 충당까지 빅베스 전체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항상 주가에 걸림돌이 되고 어닝 쇼크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빠졌던 이력이 있었죠. 근데 현재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사실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예상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분기 실적이 현재 31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전체가 다 어떻게 됐냐? 영업이익이 20조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이제 빅베스를 상당히 많이 했었죠. 조선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성과급 지급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으로 많이 빠졌던 그런 흐름이 있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미 2분기, 3분기 때도 추가적으로 충당금 설정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충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4분기에 추가적으로 더 설정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적 자체가 올해 증시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증시입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왜? 불확실성이 너무 컸던 거죠. 12월 중순까지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안 좋다, 신흥국 위험이 있다, 유가가 빠지니까 중동적인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약화시켜버리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던진 거죠. 반대로 그 물량을 기관 투자들은 전부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들어왔던 자금이 배당을 노린 자금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망치까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시장에서 현재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주가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싸다. 그래서 1월달 들어갔을 때 실적이 오히려 예상치, 전망치만큼 나온다면 대부분 전년 대비해서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는 부분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1월달이 바로
앞에 왔기 때문에 이런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효과란 부분이 사실 이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12월 달 동안에 배당을 누린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이 1월 달부터 출회가 된다. 단순 논리예요. 이것만 따지는 건데 실제로 주가가 1월 달에 강세에 뛰냐 못 뛰냐는 그 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됩니다. 특히 실적 같은 경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글로벌 경기라든지 시장에서 현재 리스크 요인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전에 뭐가 있습니까? 유가가 급락하니까 뭐가 안 좋다 했었죠. 환율 자체가 올라가니까 안 좋다 얘기했었죠. 그럼 지금 현재 리스크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눈에 띄는 리스크 요인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한 번씩 다 체크해 볼게요. 그동안 이제 12월 달 증시, 1월 달 증시에 비교를 해보면은 시총사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반복인데 1월 달 들어가서 지수가 약하다 또는 강하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볼 때면은 실제로 상승과 하락이 다 반복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게 되면 한 번은 1월 달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적도 있었고 급락이 나타났던 적도 있었고 급락 급등 다 연결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위치가 어느 구간이냐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죠. 아까 좀 전에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4분기 실적이 2012년도 13년도 안 좋았었죠. 실적이 예상치보다 급락이 떨어졌을 때가 1월 달 증시 자체가 대형주 쪽에서도 상당히 안 좋았던 거죠. 더군다나 이때 위치가 어디냐?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12월 달에 만들었을 때는 그때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위치 자체가 상단이냐 하단이냐 그리고 12월 달이 강세를 띈 달 같은 경우는 1월 달이 약세를 띈 경우가 많았고요. 마찬가지로 12월 달이 약세를 띄는 달 같은 경우는 1월 달이 강세를 띈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증시가 11월 달과 12월 달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악재가 있었고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승이 없는 음봉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1월 달 시장이 코스피 대형 쪽에서도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이렇게 현재는 전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1월 달 들어가면은 코스닥이 좋고 코스닥 중성이 좋고 대형이 나쁘다. 이런 관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가를 이야기할 때 주가에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적이죠. 그리고 성장성. 그 실적이 계속 이어질 거냐, 개선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뭐 내년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라는 것들은 현재 중국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전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기업들 실적은 상당히 견조하다는 거죠. 특히 환율이라는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면 될수록 외국인도 조만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뭘 갖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1월 달에 코스닥이나 중소형이 상당히 상승을 많이 보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작년과 올해였던 거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는 연초에 늘 강세에 뛰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2012년도에 2.7% 상승이었죠. 2012년 같은 경우는 거래소도 똑같이 비슷한 상승을 보였었고 13년도와 14년도가 거래소 시장이 안 좋은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됐던 그런 시기였던 거고요. 그리고 2014년과 15년은 정권 2년차, 3년차였던 거죠. 가장 모멘텀을 많이 받는 시기가 2년차, 3년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치 역시도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연초에 강세를 띄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코스닥 증시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코스피 대형주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때 실적이라든지 그 외적인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아직까지 내년 시장에 대한 1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거의 집계가 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똑같이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급락이 떨어진 적이 있었고 상승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 12년부터 계속해서 새 정권이 들어오고 기대치에 형성되면서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크게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3년차 정권 3년차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 외적으로도
성장성이 더 부각이 되고 이 기간 자체가 전부 다 시장에서 성장 동력이 없는 시장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 외적으로 유동성 장세, 대형주가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상당히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박스권 상단일 때는 이제 한 번 정도 1월달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상단 그 구간 때 왔을 때는 제한적인 모습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나서 오히려 시세가 더 강하게 붙었던 위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예전에 박스권 상단 위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위치란 거죠. 거기다가 시장에서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어놓은 것이 시가총액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도 상장한 종목 수가 한 100여 종목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항상 지수를 갖고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시총 상위 기준으로 본다면 시총 기준으로 할 때 2008년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얼마 올라왔습니까? 한 4배 올라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트로 볼 때는 2007년도 고점을 못 넘긴 차트가 되어 있지만 실제 나머지는 볼 때는 시가총액을 볼 때는 한 2배 이상이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코스닥에서 사실 고생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그동안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무너지고 박스권 그리고 또다시 내려오고 이 과정을 받는 동안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냐? 1월달부터 좋을 거야. 왜? 봤으니까. 올해 1월달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걸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달도 좋을 거야. 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팔아요. 손절도 안 하고 계속해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년에 강하게 연결될 수 있을 거야.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강하게 끌고 가려면 누가 사줘야 됩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규모를 크게 늘려주거나 아니면 기관이 강하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작죠.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거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4년 차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총선 자체가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치 테마는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정치 테마는 급등락을 상당히 많이 보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적인 테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OLED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코스닥 쪽은 흐름이 굉장히 약한 거죠. 물론 내일이 배당락이기 때문에 내일 배당락 끝나고 나서 코스닥 쪽에서 반등도 강하게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코스닥 일본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일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박스권을 너무나 길게 그어갔죠. 문제는 박스권을 길게 그어가는 동안에 이 파란색 선이 신용을 나타내는 선인데 신용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줄지는 않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급락이 떨어졌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떨어지고 12월 중순 전후에서 급락이 떨어질 때 그때 제가 똑같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위치가 거래소가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라인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라인대가 매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매물대 강한 자리대를 뚫으려면 거래량 증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줘야 된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오히려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금 670선 마디대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670선 마디대에서 결국 650마디로 다시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대에서 반등을 해주면 좋아요. 반등을 해주면 다시 한번 670마디를 돌파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는데 반등을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630마디 다시 내려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인데 신용이 안 꺾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1월달 시장에 코스닥 중성이 괜찮을 것이야 라는 기대치를 아직까지 갖고 있다고. 1월달, 올해 1월달 봤으니까. 근데 시장은 항상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이 이쪽이다라고 해서 그쪽을 해주질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지금 현재 그 관점에서 신용을 안 줄이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늘려놨죠. 주가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자리 때 왔는데 신용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도 윗자리란 거죠. 이 신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용을 해소하려면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있죠.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주에 그 달에 들어야 되면은 초반에는 이제 거래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에 뜹니다. 근데 그 공식이 깨진 게 언제부터냐? 올해 하반기부터였죠. 9월달 딱 이때 들어오고 10월달 들어오고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뒤바뀐 거죠. 왜? 거래소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대치만큼 못 따라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역적이 돼버린 겁니다. 1월달도 안 비쌀 겁니다. 내년 시장에 딱 들어갔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의 1월 효과를 기대를 하실 건데, 문제는 시장에서 실적이 거래소 대형주 쪽에 아까 제가 봤듯이 예상치가 너무 좋다는 거죠.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수급 자체가 코스닥으로 쏠려가야지 그 매물대를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에서 1월 효과다, 그러니까 중소형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단순 논리인 거고, 시장에서 실적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 거냐, 이게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신흥국에 있지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월달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15년 증시 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15년 증시는 이제 편한 증시는 아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한번 상반기엔 강하게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었고, 바로 하반기에도 급락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결국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상당히 역대 가장 좋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지수였었는데, 내년 시장은 박스권 돌파를 기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내일과 모레 이틀 남은 시장에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 어떤 종목, 어떤 업황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 좀 더 길게 크게 보시는 관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깡센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